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5번째 시간입니다. 자, 고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천하지 우이우 하고 후천하지 낙이나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난 이후에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지도자, 리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앞서 근심한다. 즐거워하는 것도 나중에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사일런트 랜드라고 그 임상신경 심리학 사례를 모아놓은 책에 보니까 좌뇌는 쾌활하고 우회는 시무룩하다라는 그런 정서와 관련된 현재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철학자들은 좀 우뇌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어서 편지와 관련해서 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편지와 관련해서 즉 좌우 방구의 기능 전문화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작했었고 쭉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편제화 현상은 불린의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상인이라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좌우방구의 기능 전문화는 불린의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수술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난 현상인데 소위 정상인이라 하는 우리에게는 좌방구의 언어적 의식이 그것이 비대해서 달리 소위 얘기하면 지배적이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경험하니까 좌우 방구의 기능 전문화를 우리가 어떤 실험적 방법이나 전문적인 그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놓쳐버리기 쉬운데 바로 불린의 환자에게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좌우방구의 기능 전문화를 확인하고 정상인의 경우에 그런 심적 경험이나 행동상에서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즉 좌우방구의 기능 전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편제와 이전에 좌우방구 불린의 환자의 경우를 살펴봤던 거예요. 좌우방구 불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뇌 우뇌가 아예 서로 소통을 못하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렇게 기능하니까 바로 좌우방구의 기능상의 비대칭성이 확인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린의 환자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 좌우뇌 불린의 환자의 경우에 이 사진을 아주 짧은 시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죠? 본 사진에 해당하는 얼굴을 골라보라고 하면은 바로 우방구에 해당하는 즉 우방구의 경험에 해당하는 남자 얼굴의 사진을 고르게 됩니다. 즉 얼굴 인식에 있어서 우방구가 우세하다, 기능 전문화, 즉 편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이후에 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좌방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히 그죠?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좌방구의 언어 이해와 산출에 있어서는 이제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때 편제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불린의 환자의 얼굴 인식과 관련해서 우방구의 기능 전문화 그리고 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언어와 관련된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과 관련된 기능 전문화를 대표적인 두 개로 살펴봤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좌우방구의 기능 비대칭성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적 비대칭성과 관련해서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와다 검사 같은 경우에 와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신경외과적 수술 이전에 어떤 검사 절차로 생각하는 건데 이 와다 검사도 보면은 그죠? 기능적 분리죠. 한쪽 방구만 마비시킨 다음에 또 다른 쪽 방구의 기능이 어떤지 보고 또 다른 쪽 방구를 마비시킨 다음에 다른 쪽 방구의 기능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마비되었 방구가
그 마비 전후에 어떤 기능상이 차이 있는지를 봄으로써 바로 이것도 그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는 불린내 환자와 마찬가지로 와다 검사는 기능적 불린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재화 현상은 신경심리학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연구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왜? 인간의 어떤 본질적 모습을 가장 들여다 본달까요? 그리고 인간이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런 의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그런 골상학을 창시한 가알이 그런 기능 국제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었고 그에 대한 첫 사례라 할까요? 중요한 사례로 브로카 영역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기능이 전문화되었다. 그리고 간질 환자의 수술을 통해서 분리내의 경우에 바로 이렇게 좌우 방구의 기능이 그 비대칭진에게 확연히 드러남으로써 정상적인 달리하면 분리내 수술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경우에 그러한 심적 경험과 행동상을 어떤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소위 언어적 의식으로만 즉 의식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사일런트 랜드에서 그 어떤 소녀의 경우, 그죠? 나오미라는 소녀의 경우에 바로 그런 와다 검사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좌우뇌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봤었고, 이때 이제 그 나오미가 그 우방구만 깨어 있을 때, 즉 언어적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지는 좌방구가 마비되었을 때 이러한 그 불평이랄까요?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읽어봤는 그 끝자락에서 바로 이 폴 브록스, 바로 그런 신경심리학 검사를 한 신경심리학자 폴 브록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평소에 난 종종 이런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폴 브룩스가 이렇게 나도 이러한 말을 종종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폴 브룩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의식할 수 있는 거는 의식하는 수 있는 내용만 알게 되니까 즉 좌방구의 언어적 의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험만으로 의식하니까 그럼 내가 평소에 모르는 우방구의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투지불식간에 이 순간 그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텐데 도대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 나의 본질은 뭐냐? 즉 실존적 본질은 뭐냐? 할 때 그것을 모르는 나는 바로 나오미 좌뇌가 마비되고 우뇌만 깨어 있었을 때 이렇게 불평하는 욕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에 해당하는 그 존재, 내가 모르는 이 존재,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실존적 고민이랄까, 이런 실존적 어떤 한탄일까요? 그런 말을 뱉은 거예요. 저 이제 폴 브룩스 같은 경우에. 자, 거기 그 보셨던 사례 집에 보시면 분할되어 있는 불연속적인 존재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 조현병 얘기를 하면서 뇌의 그러한 각 기능들이 그 오케스트라처럼 잘 조율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어떤 정신적 그리고 뭐 행동상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작용하는 에고의 특성과 똑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에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언어적 의식을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흔히 뭐 프로이드 에고, 뭐 그죠, 뭐 자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 장애가 모두의 눈에 분명할 정도로 뚜렷해졌을 뿐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도 정신질환자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그런 분할된 불연속적인 자아들, 즉 자아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이 에고 이것에 늘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불균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내가 모르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자, 비언어적인 그런 자아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렇게 음, 작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들 잘 눈치채지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지만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균형이 확연히 나타났어. 아까 분리뇌 같은 경우에 정상인들도 갖고 있는 좌우반구의 기능적 전문화가 확연히 나타난 것처럼 확연히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눈에 그냥 분명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질환자 그 자기 자신은 여전히 모르죠. 그죠?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본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뭐 뜻이겠죠. 예. 자, 그리고 그 아까 봤던 사일런트 랜드 그 나오미의 그 사례 안에서 자아는 곧 스토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러한 그 아주 그 실존적 어떤 본질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어떤 건강한 치유, 그죠? 뭐 우리 소위 정상적이라고 얘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숙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근본적인 치유나 성숙을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고통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 고통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심적 갈등이라든지 아까 폴 브룩스가 그러한 말을 내뱉는 그러한 것들도 다 어떤 고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통의 많은 부분은 에고의 원인이 있다. 바로 뭐예요? 그런 언어적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에고에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얘는 이 고통이 에고를 부순다. 그런데 그 고통이 에고를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심적, 육체적 그런 고통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여기 함유되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건강한 에고, 그죠? 이러한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것들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가 그때 뭐 그런 성인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즉 에고가 그 스토리고 스토리가 곧 그 에고를 구성한다고 했는 이 스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자, 여기 보시면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강철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자기의식, 에고다. 이 벤저민 프랭클린 얘기했는데 이만큼 즉 에고, 언어적 의식으로 의식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자아의식 또는 에고, 뭐 자기의식, 자기인식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깨트리는 방법은 결국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 뭐 고통이 곧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뭐 정상인 비정상이 따를 것 없이 근본적인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윤석적인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토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정상 비정상이 따질 것 없이 우리가 뭐 치유를 한다, 성숙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죠?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고통이 결국은 그런 기회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역으로 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고 고통일 텐데 바로 죽음 앞에, 즉 죽음을 경험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결국은 실존적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실존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가장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죽음에 상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힘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그런 존재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고통이 곧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구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변에 봐도 그렇고 뭐 실제 그 신체적 고통, 즉 아주 심각한 질병을 겪거나 우리가 뭐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아플 때 보면은 그죠? 우리 세상 것들, 즉 우리 페르소나, 그죠? 의식, 즉 자아를 모두 뒤덮고 있는 것들이 좀 내려지고 우리도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좀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육체적 고통이란 것도 참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데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지는 것 같습니다. 뭐 큰 질병을 앓고 나면서 뭐 삶이 바뀌었다.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은 예, 뭐 이런 고통의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그렇더라도 뭐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또 백이면 백다 그렇게 또 삶이 달라지지 않고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뒤의 내용, 그 이제 지금 편제와 관련해서 더 이제 전문적인 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서 배경 지식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눈이 저 안구가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뇌를 잘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가 있고 안구에서 시작된 시시경들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 시감각이 되겠죠. 시각이 대뇌 피질로 입력되어서 처리되어지기 전에 거치는 부분이 있어요. 즉 거친다는 얘기는 시냅스를 한다는 얘기겠죠. 바로 앞선 시간에 대뇌 피질로 감각이 전달되어지기 전에 시냅스 하는 바로 감각 중개소라고 불려지는 시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상 중에서 바로 시감각, 시각이 시냅스하는 부예요. 그거 여기에는 뭐 따로 이름이 있는데 우리 지금 당장에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일단 시상에 그죠? 시각과 관련된 부위에서 시냅스하고 그것이 바로 후두엽, 뒤통수에 있는 후두엽. 그래서 이 좌우 방구가 이렇게 겹쳐져 있자 그랬죠.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뇌량이에요. 뇌량.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 부분 중에 후두엽에 겹쳐져 있는 이 암쪽 부분이 대부분 이제 시각 피질인데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앞서 봤었던 1차 시각 피질이요. 1차 시각 피질. 거기로 이제 입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을 쳐다볼 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죠. 이것을 시야라 합니다. 시야. 그래서 이 부분 그것을 여기 비주얼 필드에서 시야라 합니다. 그걸 이렇게 반을 나누면은 그죠? 왼쪽 시야는 나중에 어디 우방구 1차 시각 피질로 입력되고 오른쪽 시야는 좌방구 1차 시각 피질로 입력이 돼요. 바로 이런 것을 대측지배랍니다. 즉 우리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즉 오른쪽 왼쪽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신체에 대한 운동과 감각은 왼쪽 뇌가 담당하고 왼쪽 신체의 감각과 운동은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뇌의 오른쪽 왼쪽과 그리고 우리 신체의 오른쪽 왼쪽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야상의 오른쪽 왼쪽이 뇌하고 연결되어지는 방식이 반대편으로 서로 크로스 교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대측, 즉 레터럴은 우리 레터럴리티 편집할 때 이 레터럴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고 이건 측면이라 측 이런 뜻이죠. 그리고 컨트라가 이게 어게인스트 반대란 뜻이고 그래서 대측 그리고 이너베이션이 너브가 이거 신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이션에서 명사로 만들었고 그래서 신경 연결이 되어진다. 거기다가 in 접두를 붙여서 신경 연결 되어지는 이런 의미로 바로 대척지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뇌의 좌우와 그리고 우리 신체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야의 경우에도 오른쪽 왼쪽이 뇌와 서로 어, 반대로 교차하게 된다. 이것을 대척지배라 합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뒤에 얘기할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앞서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을 얘기를 할 때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은 좌완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그 오른손잡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뭐 좌방구에 언어 기능이 있더라. 즉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우방구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 있는 경우를 보니까 아주 소수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왼손잡이의 경우에 어떠냐? 왼손잡이의 경우에 보니까 왼손잡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좌반구에 예, 대부분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가 마찬가지로 우반구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더라. 뭐 오른손잡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좌반구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고 그래서 좌반구가 언어적 의식 경험과 관련된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왼손잡이의 경우에 또 소수는 양반구 즉 오른쪽 왼쪽 뇌 두 군데 다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하는 기능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하더라. 즉 언어가 양반구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잡이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왼손잡이 중에서 소수만 뭐 양반구에 좌반구에 우반구에 똑같이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더라는 이러한 연구 사례가 있어요. 자, 요거 염두에 두시고 앞서 봤었던 대책집에 그리고 지금 요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좌반구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에 있어서 좌반구가 언어적 의식적 경험과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불린의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좌우반구의 기능 전문화, 즉 편좌를 보는 실험이에요. 앞서 우리 이제 오늘 첫 시간 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럼 불린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뭐 오른쪽 뇌는 이제 얼굴 인식에 전문화되어 있고 뭐 왼쪽 뇌는 막 언어 기능이 전문화되어 있다는데 물론 정상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편대와 불린의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런 편제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상인의 경우에도 그러한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적인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그죠? 의식하지 못하지만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린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제 검사를 이제 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제 불린의 환자입니다. 앞서 제가 불린의 수술할 때 이제 뇌량을 자르는 것을 이제 불린의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뇌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죠 정교련, 후교련, 시상교련, 해마교련 그리고 뇌량까지 해서 이 5개 교련을 다 자르는 경우가 이제 완전한 불린의 수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불린의 환자의 경우에 그런 수술을 받는 것이죠. 불린의 수술은 언제 한다 했죠? 그렇게 심각한 간질의 경우에 이런 외과적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뇌량만 자르는 경우에는 치료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덜하다, 즉 효과가 거의 없더라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는데 그래서 불린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교련 5가지를 완전히 다 자르는 경우로 이제 불린의 수술이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불린의 수술 받은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여지는 이제 화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시야가 되겠죠? 시야가 되겠죠? 시야에 여기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시야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뉘는 그 부분에다 이 점을 좀 찍어 놓은 거예요. 찍어 놨는데 이 불린의 환자한테, 자, 불린의 환자한테 여기에다가 이 점을 쳐다보라고요. 점을 쳐다보고 있는 중간에 이 그림을 잠시 보여주는 거야. 불린의 환자는 기능 전문화 편지화를 뚜렷하게 그것이 확 드러나서 보여주기 때문에 불린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죠? 얘기하고 싶은 바를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결차를 하게 되면은 바로 좌우반구의 기능 전문화 그런 현상들을 그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린의 환자한테 이제 묻습니다. 즉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언어적으로 묻죠. 그러면은 어느 방구가 대답할까요?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좌방구의 언어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언어적으로 물었을 때 그것을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좌방구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즉 언어적 의식 상태에서 자기가 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좌반구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좌반구는 이쪽이죠. 이 사람한테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면은 이 사람은 닭발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풀리는 환자가 아닌 정상의 경우에는 이걸 보면 뭘 봤다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뭘 봤다고 합니까? 결국 음, 눈 오는 장면과 닭발 둘 다 봤다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요? 닭발만 봤다고요. 뭐 우방구에 들어간 아까 대척집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척지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눈 오는 장면은 어떻게 우방구에만 입력돼요. 이 닭발은 좌방구에 입력되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뇌에 이렇게 그걸 의미하려고 이렇게 우방구에는 눈 오는 장면, 좌방구에는 닭발을 그려놨는데 이 사람한테 물으면 닭발만 봤다고 그래요. 정상의 경우에는 둘 다 봤다 그러죠. 정상의 경우에 왜 둘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 우방구로 입력된 이 눈 오는 장면이 뇌량을 통해서 그 위에 다른 교련들을 통해서 그냥 좌방구로 옮겨지니까 좌방구에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의식화해서 눈 오는 장면과 닭발을 봤다고 하는데 이 불린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우방구, 좌방구가 서로 따로 노니까 서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 언어적으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언어적으로 의식한 경험은 뭐 닭발을 봤다는 것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럼 오른손으로 당신이 본 것을 골라보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른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측 지배되지니까 오른손은 왼손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뭐 자기가 본 닭발에 해당하는 그림, 여기에는 뭐 잔디깎기, 이거는 낙엽 긁어 모으는 거, 이거는 눈삽, 곡괭이, 여기는 뭐 과일, 그리고 토스트기, 망치, 닭대가리가 있는데 닭대가리를 고르게 돼요. 자, 지금 뭘 봤냐? 닭발 봤다. 의식적인 경험. 당신이 본 것을 오른손으로 골라보라 하면은 오른손은 왼쪽 뇌에 영향을 받아서 의식적인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닭대가리를 고르고, 왜 당신은 닭대가리를 골랐습니까? 하면은 내가 닭발을 봤으니까 이 그림 중에 이 닭대가리가 그것과 상응하는 것이니까 닭대가리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한테 왼손으로 왼손으로 당신이 본 것을 골라보세요 한단 말이야. 자, 왼손은 어느 뇌에 지배를 받죠? 대척 지배되니까 오른쪽 뇌에 지배를 받아요. 왼손으로 골라보세요 하는데 왼손은 뭘 고르냐면은 눈삽을 골라요. 눈삽을 고르고 이 사람한테 당신 왜 눈삽을 골랐죠? 하면은 이 사람은 왜 눈삽을 골랐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불린의 환자한테 당신이 지금 눈삽을 골랐는데 눈삽 고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재촉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닭장에 닭똥을 치우려면은 삽이 필요하니까 삽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좌뇌 우뇌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우뇌에는 눈 오는 장면이 입력되었고, 그죠? 그 눈 오는 장면을 언어적으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우뇌가 대척집에서 통제하는 왼손은 그게 합당하는 눈삽을 골랐고, 이 행동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왜 골랐는지 언어적 의식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설명해 보라니까 우방구가 한 경험은 의식하지 못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그거는 비언어적이고, 행동은 눈삽을 골랐고 그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저주저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골랐으니까 왜 골랐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닭장에 닭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니까 눈삽을 골랐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눈삽을 고라 눈삽을 고른 것에 대한 이유를 대는 것은 바로 이 좌반구가 하는 거예요. 예, 좌반구의 언어적 의식이 하는 거예요. 앞서 봤던 그런 에고니, 자아니 흔히 얘기하는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드는 스토리는 실제와 같습니까? 아니죠.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우방구의 경험이, 그죠?
왼손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그에 대해서 뭐요? 이야기를 지어냈죠.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좌반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것이 이런 눈오는 장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바로 좌반구가 언어적 의식을 통해서 스토리를 지어내요. 바로 그러한 에고, 언어적 의식으로 구성된 자아에고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냐, 본질이냐, 실제하는 존재냐, 바로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데카르트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주는 우방구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언어화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폴 브룩스가 바로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고 있느냐, 나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런 실존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방구의 각기 다른 인지과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왼쪽 방구에 보여준 것, 닭발과 어울리는 것을 왼쪽 방구가 선택하도록 요청했으며, 또한 오른쪽 방구에 보여주는 것, 눈이 내리는 풍경과 어울리는 것을 오른쪽 방구가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각 방구가 반응한 것에 대하여 피험자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청해. 이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좌방구의 스토리고, 그죠? 이 행동이라는 것은 어때요? 바로 실제 있는 그대로에 의해서 했죠. 불린의 환자의 우방구의 경우에는, 그죠? 근데 이 우방구가 실제 사실 그대로의 행동에 대한 것을 언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니까 이 설명은 실제와는 다른, 즉 왼손이 한 이 행동과는 다른 그러한 스토리를 지어내더라. 즉 작화를 하더라. 작화란 말이 말 그대로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뜻이죠. 달리하면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아까 불린의 환자의 경우가 왜 관심이 대상이 된다 했죠? 바로 정상적이라 얘기하는 사람의 경우에 바로 좌우 방구의 기능 비대칭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불린의 환자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경우에도 우방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경험들이 좌방구에 다 의식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안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좌방구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좌방구에 의해서 언어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 그걸로 인해서 통제받는 행동이나 생각이란 것은 실제와 다른 작화, 즉 이야기, 꾸며낸 것일 수 있고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그런 언어 기능의 편제와 관련해서 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좌방구에 언어 기능이 전문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불린의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폴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가명이겠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양쪽 방구에 다 언어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좀 읽어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분할내 환자 언어와 의식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뇌량이 끊긴 환자를 영사막 앞에 앉게 하고 시선을 한 점에 고정시킨 뒤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물체들 가운데서 영사막의 투사한 물체와 같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다. 좀 전에 그 그림과 동일한 경우에요. 이제 앞에 보여지는 것을 잠시 보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카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주머니 속에다가 그 보여졌던 물체와 동일한 또는 다른 상이한 어떤 물건들을 여러 개 넣어놓고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본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라 하고, 왼손을 집어넣어서 또 본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경우예요. 아까 앞서 봤던 그림과 동일한 경우죠. 숟가락의 상이 초점 왼쪽에 투사되면
즉 시야의 왼쪽에 투사됐다는 얘기는 즉 오른쪽 방구로 입력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방구로 연결되면 환자는 가려놓은 물체들을 더듬어 숟가락을 찾아냈다. 뭐요? 불린의 환자예요. 근데 우방구로 숟가락이 그렇게 입력되어지면은 그것을 숟가락을 봤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방구는 어느 손을 지배하죠. 대척집에서 왼손이 지배하죠. 그래서 왼손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서 더듬으면은 숟가락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왜 숟가락을 찾아냈지 물어보면은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불린의 환자는 왜 숟가락 찾아냈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지금 행동했으니까 곤란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라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작화,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자아가 만들어내는 스토리다. 그것이 이렇게 숟가락을 골라내거나 아까 눈삽을 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바로 그러한 경험도 이런 식으로 꾸며낼 수 있다. 작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사막 왼쪽에 숟가락이란 낱말이 투사되면 환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다. 왜 그렇죠? 영사막 왼쪽은 왼쪽 시야니까 오른쪽 뇌로 들어가겠죠. 근데 오른쪽 뇌는 언어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이 경우에 문어가 될 텐데 언어를 보여주면은 그죠? 아무런 반응도 못해요. 뭘 봤는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뭐 왼손으로 어, 골라보라 하더라도 그죠? 뭐 아무것도 고를 수가 없겠죠. 숟가락이 한 낱말이 영사막 왼쪽에 투사되었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대답했다. 금방 제가 한 얘기죠. 뇌량이 끊기면 보통 우방구 사람은 갓난아이나 원숭이처럼 말과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방구가 언어에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좌방구는 영사막 오른쪽에 투사된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왜? 영사막 오른쪽이라는 것은 시야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척지배에서 좌방구로 들어가는데 좌방구는 언어에 현지화된 그러한 방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만약 우방구에게 발가벗은 여자 그림을 보여준다면 낯을 붉히거나 당황한 빛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는 이를테면 또 실제로 또 그랬듯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저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이 갖고 계신 장치가 이상해요. 이건 뭐요? 바로 말할 것이다. 즉 언어적 기능의 우세한 즉 좌방구의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죠. 작화죠. 실제 경험은 이 경험을 했는데 그죠? 풀리는 환자 같은 경우에 좌방구가 언어적 의식을 통해서 하는 자기가 자각할 수 있는 소위 에고가 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해요.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하죠. 이때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다. 야한 그림을 본 것은 우방구지만 환자는 언어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구인 좌방구로 대답하는데 좌방구는 그림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우방구면 지금 보이겠으니까. 좌방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신경계와 몸의 나머지와 되어 생긴 한 방식으로 대답하는 일뿐이다. 즉 우방구에 입력된 이 발가벗은 여자 그림이 우뇌에 어떠한 정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몸에도 어떠한 영향을 줬을 테고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그죠? 좌방구에도 그것이 다시 피드백돼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방구는 이 발가벗은 여자 그림을 보지 못했으니까 좌방구에 입력되지 않았으니까 왜 불린의 환자로서 입력되지 않았으니까 그 자기 우방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이런 식으로 작화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거예요. 바로 정상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우방구에서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좌방구의 언어 기능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이야기를 지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로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게 전부이냐?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실체고 그것이 본질이고 전부이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엉터리고 아니다라는 얘기죠. 융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 바로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빙산의 일각에 드러나는 그러한 언어적 의식, 즉 데카르트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그죠? 더 큰, 아니 그 경계가 어느 만큼인지 몰라서 그 크기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무의식,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받는 그런 빙산 일각에 나타나는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려면은 도대체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실체, 즉 우리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물론 빙산 위기에 나타나 있는 드러나는 그런 의식적인 부분도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그죠? 그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바로 여기 풀린의 환자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우방구를 통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차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방구를 통해 생겨난 흥분과 당황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갖고 계신 장치가 이상희열한 이 환자가 우방구를 통해 생긴 흥분의 감정을 좌방구로 처리하는 방식인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두 뇌방구로 모두 언어를 산출하고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경우에 좌방구에, 그리고 왼손잡이도 좌방구에, 아주 소수만 우방구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우방구에 언어 기능이 그렇게 편제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왼손잡이의 경우에 또 소수가 좌우의 두 대뇌방구에 언어 산출하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하는 능력은 한쪽 방구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 자, 아까 말씀드린 폴입니다. 가명일 텐데 뉴욕에 사는 폴이란 15살 된 소년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뇌량 절단 수술을 받은 뒤 실험에 스스로 참여했다. 그죠? 양방구에 이렇게 언어 기능을 가졌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죠? 뇌량 절단 수술을 받을 만큼 간질이 심각했다는 것도 그것도 드문 일이죠. 네, 참 드문 일인데, 자, 실험에서 폴은 좌방구와 우방구 두 쪽 모두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으며 언어적 성찰이 필요한 대답도 할 수 있다. 즉 언어적 성찰이란 것이, 그죠?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글로 숟가락이라고 쓴 낱말을 어느 쪽 방구로 보았던 관계없이 숟가락을 골라냈다. 왜? 둘 다 언어적으로 그렇게 의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폴을 상대로 실험 전략을 새로 짰다. 실험자는 당신은이라고 입으로 묻고 말로 하고 누굽니까라고 글을 써서 한쪽 시야에 투사하여 빈 곳을 채웠다. 자, 당신은 괄로, 당신은 괄로 안에 누구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말로 하고 뒤에 누구입니까는 글로 이제 이렇게 왼쪽 시야, 오른쪽 시야에 각각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 물음을 시야 왼쪽에 보이든 오른쪽에 보이든 대답은 같았다. 그렇죠. 왜? 양방구가 다 언어 기능을 가졌으니까, 그죠? 말로 하든 글자로 하든 이 괄호 안에, 그죠? 당신은 누굽니까 물을 때 이 채워 넣는 것은 오른쪽 방구도 왼쪽 방구도 같죠. 그래서 이 폴의 경우가 이제 특이하고 인상적인 거예요. 대답은 같았다. 즉 괄호 안에 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물음에 그는 두 번 다 일요일이라고 옳게 대답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죠. 자, 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좌방구한테 물을자 폴은 자동차 경주자라고 대답했고 우방구한테 똑같이 묻자 대답은 놀랍게도 디자이너였어. 자, 좌방구, 우방구에 하나는 자동차 경주자, 하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또 다른 자아들, 상이한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자아는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불원석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자아는 여러 개다. 그래서 다중자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최소한 좌방구, 우방구 해서 두 개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세 개로 나눈다.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뭐 어떤 뇌과학자는 5가지로 나누는데 이 포르 같은 경우에 지금 좌방구, 우방구의 경우에 대답이 이렇게 달라요. 즉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양반구의 언어 기능이 있지 않고 분리뇌 수술도 받지 않은 소위 정상인들의 우방구에는 좌방구가 모르는 어떤 자아가 이 경우에 디자이너라고 폴은 얘기했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이 관찰이 보여주듯이 폴 속의 좌방구와 우방구는 흔히 성찰 능력과 의식을 가진 온전한 정신의 힘입어 생긴다고 간주되는 행동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흔히 우리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죠? 온전한 정신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그러한 것들이 폴에게는 좌방구도 언어 기능이 있고 우방구도 언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풀린에 의해서 폴의 경우에 풀린에 의해서 좌방구 따로 우방구 따로 놓을 때 나타나는 그런 대답. 즉 당신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이 달랐다라는 거. 우리의 경우에도 흔히 우리의 경우에는 흔히 좌방구에 의해서만 이러한 성찰 능력과 온전한 정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행동 방식들이 나타날 텐데 도대체 우방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우방구로부터 끊임없이 입력되어서 좌방구에 전달되고 그 좌방구를 통해서 행동과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우리 상황을 의식함에 있어서 좌방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방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아 경험은 도대체 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폴 브룩스가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미가 한 얘기를 자기도 종종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어적 성찰을 두 뇌방구로 따로따로 산출할 수 없었던 다른 환자들과 폴 사이의 차이는 언어적 죄기 현상인 언어가 없으면 자기의식도 없다고 보여준다. 바로 여기서 자기의식이라는 것이 에고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나 자신이란 것은 바로 언어의 언어 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지고 좌방구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능 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 자기의식, 정신 등은 언어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따라서 그것들 자체는 오직 사회적 영역에서만 일어난다. 그죠? 언어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결국 우리가 뭐요? 두 개체 이상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사회적 영역에서만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은 두 개체 이상이 모여서 이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라는 것은 좌방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다? 인의 환자에게서 본 것처럼 뭐 대부분이 작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 그에 관한 얘기는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 나아가 폴의 사례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폴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때는 언제나 좌방구가 우세한 듯이 보였다. 자, 폴이 그죠? 우방구, 좌방구 다 언어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폴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는 우방구보다는 좌방구가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거. 예를 들어 우방구에게 글로 웃으시오라고 명령하면 우방구는 폴의 경우에 우방구도 그죠? 언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죠. 명령하면 폴은 웃는 신용을 했다. 그죠? 우방구에 의해서 그죠? 웃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방구에게 물어요. 당신 지금 웃었는데 왜 웃었어요? 물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웃으시오라고 글자 보여줬으니까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폴은 여러분이 너무 웃겼어요라고 대답해요. 폴도 여전히 우방구에도 기능이 있지만 좌방구가 여전히 자기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 즉 자기가 하는 자각할 수 있는 경험을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폴이 언어적 상호작용할 때는 언제나 좌방구가 우세한 듯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저나 여러분처럼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또 우방구에게 당신을 긁으시오라고 명령하자 폴은 자기를 긁었다. 좌방구에게 왜 긁었냐고 묻자 폴은 가려웠어라고 긁었다. 뭐요? 실제하고 다른 얘기를 해내죠. 좌방구는. 그 상황에 그죠? 적절한 그리고 자기 경험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그러한 얘기를 좌반구가 하는 거.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실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세한 좌반구는 긁으라는 명령을 보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경험, 자기를 긁은 경험, 그죠? 그 행동에 대해 걸맞을 뿐더러 이 경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하는 알맞은 대답을 쉽게 꾸며냈다는 것. 자, 우리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자각하는 경험의 대부분은 실제와 다른 작화, 꾸며내기라는 것.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으로서 우리에게는 자연언어고 그 자연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생활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회적 영역 내에서 우리가 서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각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꾸며낸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실존적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빼고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3의 관찰자가 볼 때 일어난 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뭐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스토리라는 거. 여기 보시면 당신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아까 폴의 경우에 좌우가 달랐고 우리 정상인의 경우에는 우방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는 거죠. 당신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폴의 경우에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그 책에 이어지는 문장에 보시면 폴에게 또 이런 질문해요. 오른쪽 뇌에 폴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왼쪽 뇌에 또 폴에게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해요. 자, 오른쪽 뇌의 폴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왼쪽 뇌의 폴은 있다라고 해요. 즉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요. 자, 어느 쪽 뇌가 진짜 폴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의 경우도 뭐 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에 대해서 있다 없다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좌반구가 하는 말이죠. 도대체 우반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좌반구는 결코 알 수가 없죠. 알기가 힘들겠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례, 폴의 경우를 소개한 책이 이 알머의 나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미지를 올려봤고요. 아까 본문에도 있었지만 언어가 없으면은 자기의식도 없다. 이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나. 데카르트가 우리 전부다. 정신이란 바로 이것이다로 얘기했던 바로 에고에 해당하는 이것이 언어와 직결되어 있는데 그 언어 기능이 전문화되어 있는 좌반구가 하는 언어적 또는 의식적 경험이란 것이 작화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분트가 한 말입니다. 자아 관찰이란 이제 결국 자기 의식에 해당하는 거죠. 자아 관찰이란 의식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죠. 의식하는 것만 의식할 수 있죠. 의식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의식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비언어적 의식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쭉 표현해 왔었는데 그리고 의식 현상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 나 자신에 대했던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던 그것이 느낌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러한 현상들은 의식적인 현상들은 무의식적 심리 상태가 만들어낸 구성적 상부이다. 이 구성적이란 뜻이 컨스트럭트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아까 앞서 봤던 예, 작화한다, 아, 꾸며낸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꾸며낸다는 것은 뭐 우리가 거짓말 할 때 꾸며내는 그런 의미 꾸며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후지불식간에 우리의 선천적인 요소 그리고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토리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되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렇게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그러한 기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학습 심리학에서 배웠던 자연 선택 그리고 후천적 기제로서 고연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성된 그 산물이 바로 의식화되어진 것이 바로 내가 의식적으로만 의식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 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자신이 자유롭다고 한다. 제가 나오미의 경우를 읽으면서도 자유의지, 선택, 그에 대해서 질문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원인은 의식하지 못한다. 스피노자가 얘기했습니다. 스피노자가 이제 데카르트하고 그 동시대 사람이고 그 인간 이해라든지 철학적 견해에 있어서는 대응되어지는 사람인데 데카르트의 그런 이원론적 생각이 서양인들의 그런 구미에 맞아서 워낙 그것이 팽배해 있고 그죠? 이 동양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생각이 침투되어서 그게 전분양 생각이라는 덕분에 스피노자는 그죠? 묻혀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이 스피노자에 대한 그런 재해석, 스피노자의 견해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심리학이나 뇌가 또는 인간과 어떤 정신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되어집니다. 앞서 왼쪽 뇌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언어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위 자연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 못지않게 그런 언어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오른쪽 뇌에도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과 지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운율의 이해와 표현이요. 운율, 요거는 이제 언어와 관련돼 있는데 오른쪽 뇌,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뇌죠. 이것이 이마 쪽이고 이것이 뒤통수 쪽이니까 오른쪽 뇌의 이 부분, 아래 전두이랑 전두가 바로 이 이마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랑이라는 것은 주름지지 않고 불룩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는 뜻이고 이 아래 전두이랑은 제가 여기다 좌반구 쪽 그려보죠. 자, 좌반구의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 어디 있습니까? 여기 깊은 주름이 있는 중심구 앞쪽에 브로카 영역이 있고 제가 V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청각 피질 뒷부분에 여기에 베르니케가 영역이 있고 이것이 언어의 산출 그리고 이것이 언어의 이해에 관련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브로카 영역에 대응되어지는 오른쪽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에 대응되어지는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어디 이 부분이에요. 위척두이랑이요. 척두는 이 옆에 있는 척두입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지금 불룩 튀어나오는 이랑인데 그 이랑이 아래에 하나 있고 중간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이 위쪽 부분이니까 위척두이랑에 불러요. 바로 이 부분은 베르니케 영역에 대응되어지는 부분인데 바로 이 두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운율의 이해와 표현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전두이랑은 브로카 영역에 대응되어지고 위측두이랑은 베르니케 영역에 대응된다고 했다면은 그럼 여기서 운율의 이해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어딜까요? 바로 운율의
이해는 이 부분이, 그리고 운율의 표현은 이 부분이 해당합니다. 즉 브로카가 언어의 표현 산출과 관련되고 베르니케가 언어의 이해와 관련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그런 언어에 있어서 운율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은 어디 오른쪽 뇌에 현재화되어 있는데, 운율의 이해는 바로 베르니케 영역에 상응하는 이 부분이, 그리고 운율의 표현은 브로카 영역에 상응하는 이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바로 그죠? 언어에 있어서 좌우 기능의 편제와 관련된 또 첨가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브로카 실죠. 베르케 영역이 손상되면 베르케 실죠. 그래서 각각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음, 즉 운율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손상되어지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운율, 달리 얘기하면 운율은 정서적인 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아니면 뉘앙스, 예, 뉘앙스를 이해를 못하겠죠. 자, 운율을 다른 말로 정서적인 어떤 톤, 그죠? 정서적인 어떤 색채, 뭐 색채, 그죠?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뉘앙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운율의 이해와 관련된 위척두리랑이 망고지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어떤 뉘앙스나 정서적인 그러한 요소는 이해를 못하겠죠. 그 경우를 바로 음색 인식 불능증이라고 해요. 음색, 뭐 말 속에 있는 색깔, 바로 이것이 이제 정서적 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라 해서 음색 인식 불능증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가 망가진 경우에. 위척두리랑이 망가진 경우에.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좌반구는 작화한다,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대통령의 연설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옆에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이 책에 나오는 한 사례입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그 본문을 요약해서 옮겨봤거든요. 자,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아까 사회적 영역 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대부분 꾸며낸 것이다, 거짓말이다, 작화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제가 그 대통령 연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중에 대통령 연설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읽어보면 텔레비전에서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이거 누굽니까? 바로 레이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중에 뭐 연설을 잘하거나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 있어서, 뭐 대표적 연설 잘하는 대통령 하면은 뭐 케네디 대통령, 뭐 조지 워싱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연설 잘하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뽑히는 대통령이 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 배우 출신 대통령 레이건밖에 없죠. 예. 능숙한 말솜씨와 성우 뺨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연설하는 것을 시청하고 있다. 누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들하고, 그리고 바로 병원 내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하고,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이 망구어진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들이, 이 세 그룹의 환자들이 같이 이 대통령설을 듣고 있어요. 자, 정상인, 소위 정상인, 그리고 음색인식 불능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르니키 실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 연설을 지금 듣고 보고 있어요. 정상인은 늘 그렇듯이 감동적이라고 했고,
어느 상실증, 여기서 어느 상실증은 베르니케 실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들은 파한대소했다. 음색인식 불능증 환자들은 설득력이 없고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도 없고 머리가 돌았거나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했다. 자, 음색인식 불능증 환자는 뉘앙스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좌반구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문법적 구성이나, 그죠? 어법, 즉 흔히 얘기한 그램마를 통해서 이 대통의 연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르니케 실증 환자들은, 그죠? 바로 문법이나 어법과 관련된 그러한 이해를 못하니까 오른쪽 뇌에 있는 특두 일항을 통해서, 그죠? 그 말 속에 있는 뉘앙스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만 이해했을 때 파한대소했고, 문법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설득이 없고, 문장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머리가 돌았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상인은 뭐라고 했죠? 성우 뺨치는 목소리와 매력적인, 그리고 늘 감동적인 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상실증은 왼쪽 척두엽의 장애가 원인인데, 이거 바로 베르니케 얘기한 거죠. 왼쪽에 있고 척두엽 이니까 베르니케 영역, 베르니케 실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인식 불능증은 오른쪽 척두엽의 장애. 아까 봤듯이 오른쪽 위측도 일항이 망가졌을 때 이 사람들은 문법적으로는 이해하는 거죠. 뉘앙스를 이해 못하는 거죠. 언어 상실증의 경우에는, 즉 베르니케 실증의 경우에는 말의 가락, 바라, 바로 운율, 그죠? 뉘앙스를 알아듣지만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색 인식 불능증의 경우에는 문장과 어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지만 목소리에 담겨 있는 정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 연설에 대한 반응은 웃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은 감동적이라고 그래요. 앞서 제가 사회적 영역 내에서 언어 기능,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식, 그걸로 구성된 에고가 꾸며낸 것이다 얘기했던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 정상인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속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은 속이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앞서 봤던 그 내용이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다리 표하면 가장 흔한 거짓말은 좌반구가 하는 말이다. 우반구의 실제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상황이 되었던 자기 자신 몸에서 일어난 일이든 우방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우방구를 통해서 경험된 것이 좌방구로, 뇌량이나 그 외의 다른 교론들을 통해서 좌방구로 옮겨지고, 그것이 사회적 영역 내에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는 경험을 만들어질 때는 좌방구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 니체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밑에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더닝이라는 학자가 크루거라는 심리학자, 두 심리학자분이 뭐 발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동영상은 이제 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그렇게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 부분 클릭하셔서 보시고,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과 같은 얘기인데, 즉 더닝 크루그 효과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를 기만한다, 과대 포장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 많이 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죠?
또 상대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또 상대방의 자기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으리라 이래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런데 두 경우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들이 자기 기만, 이 경우에 이제 자기 과대 포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기 과대 포장 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라. 뭐 속이 상하더라도. 그리고 계속 배워라라는 그런 얘기를 이 동영상에서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솔직한 의견 구하기도 힘들죠. 왜? 사회적 영역 내에서는 우리는 진실을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아까 좌반구가 그런 꾸며내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사실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진실된 얘기를 내가 듣는다는 것이 결국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될 텐데 그게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고통에 해당하는 거. 몸이 아프다든지 큰 질병으로 겪는 고통도 고통이고 죽음이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바로 우리가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자각한다든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적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이 바로 에고를 깨트린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실제 평상시에는 좌반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 동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듯이 고통이 곧 교훈을 주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저는 여기지고, 바로 두 번째 이 동영상에서 즉 자기 기만, 자기 과대평가를 하지 않으려면은 계속 배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바로 고통이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그 말이 바로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신경심리학이라는 그런 큰 제목 하에 지금 편제와 관련해서 좌우반구의 기능 전문을 살펴보는 중에 좌반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에고가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자기 평가를 좀 더 제대로 하고, 바로 폴 브룩스가 자기가 탄식하면서 내뱉었던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나의 존재에 대한 좀 더 그러한 실제적인 의미를 알아나갈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경심리학, 뭐 편제와 또는 뭐 심리학만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뭐 결국은 자기 과대평가나 자기 기만 또는 나의 실제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서 지금 신경심리학을 통해서 바로 편재화라는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서로 사회적으로 타인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는 바로 그 각자가 좌반구가 만들어낸 자기 기만 또는 자기 과대평가로 인한 그러한 논쟁을 하는 것이 분명하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논쟁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즉 소크라테스의 배움,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고 나의 공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드닝 크루그 효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의 자기 기만, 이 경우에는 자기 과대평가와 관련된 그런 우리의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옮겨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큰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죠? 진실해진다고 했는데 바로 공부를 통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결국 겸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 지도자, 리더들은 그죠? 선천하지 우이우하고 즉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서서 근심하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후천하지 낙이나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야 즐거워한다. 이거 바로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여겨져서 첫 시간에 옮겨봤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상선약수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잘한다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어디로 향하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죠. 하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죠. 그리고 물이 스며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물에서 바로 모든 생명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나죠. 바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물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배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